움직여요? 이거 뭐지? 왜 안 움직였구나. 없습니다. 꺼졌다 켜져서 그런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의 부탁을 받을 때는 우리 진성배 원장님이 특별히 설용수 회장님에게는 30분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김항재 교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20분이라고 하니까 다급해지네요, 많이. 그래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요 앞에 난에다가 아주 거창하게 써놨어요. 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사회 활동을 하다 보면 다양한 자기 경력이 필요하고 또 경력에 맞춰서 교육 초청을 가야 됩니다. 그래야 동질성이 있어가지고 말이 잘 먹혀 들어간다 그런 말이죠. 예를 들면 도덕 윤리 강의를 해달라. 그런데 통일단체 이름으로 가는 것보다는 도덕성 국민회복운동본부 부총재 이렇게 하면 훨씬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엉터리로 써놓은 것이 아니라 이런 경력을 가졌다. 그리고 또 설용수라는 사람을 잘 모르니까 또 이렇게 알려줘 가지고 홍보도 될 겸 훈장도 받고 포장도 받고 미국, 일본, 중국서 또 훈장도 받고 표창도 받고 그리고 한 300개 정도의 표창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랑을 좀 해드리고 이어서 이제 주제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잘 안 되네. 이것만 가지고. 대중들은 어떤 얘기를 하러 왔더니 간에 그 시대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상황이 뭐냐? 그러면 가장 우리가 떠오른 것 중에서 하나가 기후변화죠. 기후 이상기후. 그래서 홍수가 나고 또 그 다음에 쓰나미가 오고 또 토네이도가 일어나고 이런 현상이 지금 지구촌에 일어나가지고 여기서 우리는 자연과 인간이 조화이롭게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경종을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연이 인간을 보복하기 시작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연이 인간을 보복하기 시작했다. 왜? 인간이는 무리하게 개발했기 때문에 인간주의로 이런 면에서 좀 관심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인구절벽입니다. 지금 아프리카 지방 같아서 인구가 많이 나지만 또 사망자가 많이 늘어나고 소위 선진국 나라들에게서 인구가 거의 안 나오죠.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한 부부가 둘이 결혼해가지고 하나를 다 못 낳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구가 위기가 오는 겁니까? 고령화는 자꾸 초고령화로 가고 그래서 아마 인구학자들은 2080년경 대한민국 인구를 1500만 명으로 봅니다. 그럼 1500만 인구 가지고 어떻게 이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노동력이 어디서 나와서 이런 면에서 인구절벽 여기에도 우리의 또 통일가 섭리인들은 굉장히 책임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축복이라는 가치라든지 참가정이 왜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고뇌를 해야 할 단계에 들어왔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문명위기로 규정을 하고 또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안고 있는 거 하나는 우리나라가 분단국이라는 겁니다. 분단국. 다른 나라는 세계적으로 다 통일국가를 이루고 살아요. 그리고 다 민족 공동체 동질성을 회복해가지고 국가의 어떤 이상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해 가는데 우리는 분단국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마음속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행복지수에 들어가면 우리는 경제지수나 삶의 그 경제적 높이는 10위권, 10위권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행복지수에 들어가면은 65위권 이하로 떨어져 버려요. 그 소득하고 상관없이 행복한 나라들이 많이 있거든요. 남미에 있는 나라라든지 저쪽에 네팔 같은 옆에 있는 나라들은 다 소득이 한 1000불도 안 되는데 굉장히 행복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3만 불을 넘어가는데도 굉장히 마음으로 불행합니다. 이제 이번에 나온 코로비19 그것 때문에만 그런 게 아니고 이 분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상처를 주는 마음으로 들어와가지고 편안하질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우선 우리 민족에 제한되어 있는 분단 문제를 극복해야 되겠다, 이게야.
한국인이면 누구나 그건 같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분단을 극복하는 데서는 답은 통일이죠. 통일국가가 되면 번영의 길이 하나 있어요. 이제 지금까지 성장은 멈췄어요, 이제 일단. 왜 멈췄냐? 그동안에 우리가 산업화하고 민주화를 동시에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모자란 게 많아요. 자원도 모자라고 또 기본적인 기술도 없었고 그 다음에 또 우수한 노동력도 없었어요. 그런데 다만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 DNA 중에 끈질긴 노력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번 결정하면 밀어붙인다는 인내심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잘 살아보겠다는 마음의 가짐이었어요. 새마을 정신은 기본적으로 잘 살겠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발전을 하면 자원, 기술, 노동, 자본 다 있어야 돼요. 우리가 소위 1차 경제개발 계획을 세울 때 100불 미만이었어요. 100불 미만. 62년에. 그런 나라에서 지금 32,000불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세계사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가난한 나라가 성공한 사례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어르신들 시대, 우리들 시대에 한 번 잘 살아보겠다. 그 마음이 기적을 이뤄낸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과거에 80년대 남미 쪽에서 있었던 해방신학 종속이론가들이 대한민국은 종속이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야. 주변이 중심에 예속되지 않는다는 거야. 왜? 서양의 많은 기술들을 가져왔지만 그 기술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역이용했다는 거야. 우리 마산에 자유수출 무역지대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외국의 기업들이 들어와서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하게 했지 않습니까? 기술 보존을 해가려고. 그렇지만 그 기술자로 간 게 노동자로 갔어요. 노동자로 가가지고 거기서 기술을 이전해 왔다 이게야.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기를 대한민국은 의뢰의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 기력이 다 소진해 버렸어요. 다 떨어져 버렸다 이게. 지금은 가진 거 어떻게 노나묵냐만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서구의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나라들이 포퓰리즘으로 쓰고 있는 소위 복지, 뭐든지 주면 좋아하니까 아주 인간의 습성을 아주 완전히 말살해버린 거예요. 그건 마약 먹은 독약 먹은 사람들처럼 이런 상태로 가기 때문에 이제 한국이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통일국가를 만들어서 그나마라도 북에 남아있는 자원과 노동을 우리의 자본과 기술이 합쳐가지고 새로운 기적, 한강의 기적을 떠나서 대동강의 기적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물류를 전부 철도를 이용해야 돼요. 도로를. 피스로드를 통해서 도로 연결망을 갖고자 하는 것도 그 의미가 있는 것이고 결국 철도를 연결해서 물류를 이동 안 하면 배로 가는 시간, 비용 3분의 1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또 자원을 가져와야 돼 우리는. 가공하는 회사니까. 이런 면에서 통일은 우리 민족의 미래고 성장의 동력이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번영된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 철저하게 국민들에게 강조해가지고 전 국민이 거기에 동감해가지고 공명해가지고 아 이게 우리 민족의 미래고 비전이고 살 길이구나 이게 공감을 해야 돼요. 그러나 통일은 단순하게 우리 생각대로 되질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통일하고 싶어도 주변 네 나라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네 나라가 한반도의 통일을 기쁘게 생각 안 해요. 우선적으로 기쁘게.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뭐 북쪽에서는 만날 우리 민족끼리 북쪽에서 쓰는 용어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북쪽에서 말하는 자주성, 민족끼리의 개념 속에는 아주 무서운 악마 같은 거 들어있어요. 그것이 바로 미군 철수고 우리 소위 그 반공단체, 구국단체들 해체고 기존의 정치를 지배하는 사람들의 전 물갈이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방식에 따라서 민족끼리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런 점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통일이라고 해서 막연한 통일은 안 돼요. 원칙이 있어요. 원칙. 자유가 있고 인권이 있고 민주주의가 있는 그리고 삶이 최소한도 보장되는 통일이야지 북한식 통일은 결코 안 된다 이게. 이 점을 국민이 확실히 알아야 돼요.
더군다나 지금 정치가 지향하는 걸 가만히 보면 사회주의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너나만 줘가지고, 자기들 표를 잡아가지고, 결국은 장기 집권해가지고, 우리나라를 기본의 자본주의에서 미국으로부터 손을 띄게 해가지고 해체시켜서, 소위 북한식 연방제 통일로 가는 위험한 정치 노선을 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건 철저히 국민에게 판단을 바르게 하도록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통일을 우리는 걱정해 보면서 2차 대전 이후에 분단된 나라들이 통일한 유래를 찾아보면 하나가 군사적 모험주의를 가지고 통일한 베트남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물리적 통일 그럽니다. 군사적 통일. 그 다음에 저 중동 입구에 있는 예멘이 있어요. 예멘. 그 남북 예멘으로 갈라졌죠. 근데 87년에 정치협상회의를 통해서 통일을 했어요. 정치적 소위 협상 통일이죠. 권력을 배분하는 거예요. 남예멘하고 북예멘이. 대통령은 북예멘이 갖고, 부통령은 남예멘이 갖고, 육군 총사령관은 남예멘이 갖고, 또 공군사령관은 북예멘이 갖고, 의원은 한 200명 되는데 남예멘 인구가 많으니까 119명을 갖고, 북예멘이 91명을 갖고, 이런 식으로 배분했다, 그런 얘기야. 근데 3년이 못 가서 육군 참모총장을 임명하는 데서 군사력 때문에 분란이 나가지고 결국 무력 충돌이 났어요. 다행히 미국이 지원해준 북예멘이 승리를 해가지고 예멘은 통일국가를 이룹니다. 지금도 비참하게 살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군사적 통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향하는 정말 평화 통일은 가능한가? 그걸 독일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독일에서. 근데 독일 통일을 평화 통일이란 말로 안 씁니다. 두 가지 용어로 해석을 하는데 하나는 정치적 통일이다. 어쨌든 선거를 통해서 기독교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으니까 공산당도 다 출마했어요. 그 당시에. 동서독 통합되고 나서. 그러니까 정치적 통일을 동서독 통일로 보는데 엄격히 말하면 독일은 흡수 통일입니다. 흡수 통일. 근데 우리는 독일 통일에서 아주 기적 같은 일을 볼 수 있어요. 제가 89년 초에 책 한 권을 썼어요. 그 책 이름이 바로 남과 북이 함께 사는 길,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써서 출판사에서 다 배포했어요. 시장에. 출판 도서 서점을 통해서. 근데 바로 90년 10월 달에 동서독 통일이 됐다, 그런 얘기야. 근데 그 남과 북이 함께 사는 길 책 속에다가 제목을 하나 달았기를 남북 통일이 동서독 통일보다 앞에 된다, 이렇게 써놨어요. 남북 통일은 동서 통일보다 앞에, 선 통일, 그 다음에 동서 통일이 된다. 왜 그러냐? 제가 원리 강의를 듣고 교육을 받으면서 생각하는 것이 종적 질서, 행적 질서를 배웠다, 그런 얘기야. 그럼 남북은 종적이고 동서는 행적이다, 그런 얘기야. 그럼 갈라진 선을 이을 때는 다시 종적 선이 이루어지고 동서독 행적 선이 이루어진 걸로 알았기 때문에 남북 통일이 먼저고 동서 통일이 나중에 내려섰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동서 통일이 완료돼 버렸다, 그런 얘기야. 저자로서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 서점에다 전화를 걸었어요. 이 책 전부 다 해소해야 되겠다. 얼굴 뜨고서 거리를 돌아다닐 수 없다고. 그랬더니 출판사 사장이 책 해소한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할 때 책 한 권을 더 쓰라고요, 나보러. 어떻게 쓰면 좋겠냐 할 때 틀렸다고 쓰라는 거야, 그 말이. 그래서 할 수 없이 고민하다가 지리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비닐봉지 가지고 신문지 갖고 가서 우리 깜밥 멍탕 가지고 가가지고 한 3일간 엎드려서 기도를 했어요. 왜 종적선 연결이 잘못됐냐고. 먼저 돼야지. 그랬더니 음성이 들려오더라고요. 복귀섭리는 거꾸로 가는 거라고. 동서를 연결하고 남북이 연결된다는 거야. 원칙은 맞다는 게 네 말이. 그러나 갈라진 선을 이을 때는 동서를 먼저 연결하고 남북을 연결한다, 이게. 그래서 한반도의 통일은 마지막 통일이 될 거라. 그걸 내가 알고 왔어요. 그 자신을 가지고 2009년에 늦게서, 그로부터 한 10년 후에 팍스 코리아나라는 책을 하나 썼습니다. 겁없이 썼죠. 그때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2008년에 미국의 금융위기가 와서 세계적으로 경제적 쇼크가 왔을 때 이제 미국의 시대가 지난 줄 알았어요.
그러고는 아주 팍스 코리아나를 썼어요. 팍스란 말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라틴어에서 평화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무대의 중심에 섰을 때를 팍스란 용어를 붙여요. 그리고 팍스 로마, 팍스 브리테니카, 팍스 아메리카, 이 지구촌을 지배했던 나라들 앞에다 팍스를 붙였어요. 그래서 나도 아버님 말씀도 들었겠다. 섭리적으로 대한민국이 중심국가가 되고 천선민족이 된다면, 천민이 된다면 반드시 한국의 문명권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팍스 코리아나를 썼어요. 출판 기념회를 로얄 호텔에서 했는데 과거 통일부 차관 홍영표인가요? 그분이 왔어요. 와서 축사를 해주고는 책을 한 권 줬더니 차 안에서 가다 읽었나 봐요. 당장 출판사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300권을 가져갔어요. 통일부 차관이. 뭐 하려고 가져갔냐? 통일부에 있는 간부 직원들하고 또 국회에 있는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하고 또 자기가 출마한 데까지 다 자기 써서 이 책을 읽으라고 건의를 했고 상당한 많은 책이 나갔어요. 제목 때문에 나갔는지 어찌 몰라도. 그때도 저는 섭리적 관점에서 한국을 소개했습니다. 전통 가치라든지 이런 거. 근데 지금 제가 여기 책 한 권을 갖고 나왔어요. 이 책은 작년에 쓴 통일을 말하다 그런 책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시위가 한참 일어날 때 이 책을 제가 썼어요. 지금 이번에 강의를 부탁받고 와서 이 책을 한번 쫙 읽어봤더니 정말로 자신있게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어요. 꼭 읽어봐 달라고. 아주 여기에 넣은 섭리적인 내용이 여기 구석구석 다 들어가 있거든요. 자, 이런 점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못 다 드리더라도 오늘 지금 청파 서점에 가면 이 책 있어요. 통일을 말하다. 그러니까 가셔서 한번 꼭 읽어보시면 아마 설용수를 이해하고 섭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제 통일 문제에 다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아까 베트남 물리적 통일, 남북 예멘은 정치협상 통일, 동서독은 흡수 통일. 그럼 한반도의 그 통일이 과연 가능한가? 한반도가. 군사적 통일은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 이미 무력이 6.25 전쟁 때 1000배 이상 화력을 가져버렸어요. 남북 간에는. 그러면 재래식 무기로 싸울 때도 450만, 심지어 600만까지 희생자가 나왔어요. 남북 간에. 그런데 하물며 지금 10배만 올라갔더라도 벌써 600만인데 6천만이잖아요. 남북 인구가 한 7,500만쯤 돼요.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거기다 강대국 미국 있고 중국 있어요. 러시아가 있고 일본 있어요. 세계 전쟁이에요. 한반도 전쟁은. 그러니까 물리적 통일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북한이 핵을 만들고 별짓 다 했어도 핵 인정해. 북한 핵 다 세계가 인정합니다. 이제는 미국 트럼프도 북한 핵에 대해서 억지냐 확전이냐 이 두 개 가지고 논하고 있어요. 핵 확산을 아주 허락해가지고 주변 국가가 다 핵을 갖게 만들어버릴까. 이게 핵 확산 이론자들의 주장이에요. 핵을 가진 나라끼리는 전쟁을 못한다는 거야. 마치 민주주의 정치라는 나라들끼리 못하듯이. 이게 핵 확산론자들의 국제정치학적 견해예요. 핵 억제로는 북한 핵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핵을 확산하지 말아라 이게. 핵 하지 말란 말 속에는 가장 핵심이 핵을 경량화 내지 소량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적게 만들어가지고 테러 집단들 손에 못 들어가게 하라는 거야. 지금 미국이 북한 핵을 가지고 어거지를 쓰는 것은 뭐 북한 핵이 미국을 공격할까 봐서 겁이 났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미국간 대륙간 탄도미사일만 1만 기 정도를 가지고 9,700기. 북한이 뭐 10대 개, 10살 가졌다고 해서 걱정이 나겠어요? 다만 중국이나 러시아나 똑같이 걱정하는 부분이 북한 핵이 경량화돼가지고 소량화돼가지고 만일 호주머니에 배낭에 짊어지고 다닐 때 될 정도의 기술이 발전하면 그걸 어떻게 국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인가? 그게 핵 억지론의 주장이에요. 이런 점에서 이게 물리적 전쟁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협상 불가능합니다. 북한하고 우리하고는 단순히 국토만 갈라진 게 아니에요. 체제가 갈라지고 사상이 갈라지고 종교가 갈라지고 이념이 갈라지고 민족 자체가 갈기갈직해버렸어요. 민족 동질성 회복이 아까 독일 같은 나라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동서독이 교류하면서 살았어도. 근데 하물며 우리는
전혀 다른 체제 속에서 북한은 소위 인본주의의 최고의 결정체가 북한에 나타난 김일성 주체사상이에요. 그게 사람 중심 사상이에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종교인이 강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종교국가예요. 지금 미국이 보내는 선교사보다 우리나라 교회에서 보내는 선교사가 더 커요. 난 오늘 이 세미나를 끝까지 들으면서 두 가지를 발견했어요. 하나는 어머님께서 신을 세계에다 붙여줬습니다. 신일본, 신한국. 우주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신이 창조한 세계 위대한 신을 독점해버렸다고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특별히 애국가에 하나님이 들어있는 나라입니다. 상징적 하나님 우리를 도왔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 신앙이에요. 그런데 실체적 하나님을 독점해버렸다 그런 얘기야. 이거 누구도 못 뺏어갑니다. 이제는 신통일한국 얼마나 위대합니까요? 엄청나게 위대한 충격으로 내가 맞이했어요. 이번에 어머님 미리 세계를 알고 앞으로 북한과 싸울 때 반종교, 종교냐 반종교냐, 유심론이냐 유물론이냐 싸울 때 신을 독점한 집단 앞에 전체 신을 신앙하는 집단들은 들게 돼 있어요. 기독교를 불러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신을 독점하고 신을 주관적으로 끌어들여서 하나 될 때, 소위 신정 정치 체제로 갈 때 우리나라 정치의 한계가 신중심의 천주주의, 신정주의로 갈 때 비로소 통일의 길이 열리겠구나. 그리고 기독교가 우리를 반대하고 미워했지만 이 기독교 세력을 끌어안을 수 있는 것도 마치 독생녀를 통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신앙했던 기독교인들에게 하나의 횃불을 주었듯이 기독교는 예수님이 장가 못 가고 죽은 것에 대한 원한을 갖고 있는 집단들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 앞에 독생녀를 제시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독생녀가 왔다. 그런 확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저는 오늘 흥분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통일은 평화통일입니다. 평화통일은 뭘까요? 인민이 원하는 정부를 갖는 거예요. 이건 47년에 유엔에서 남북한 총선거를 할 때 북한이 만일 받아들여가지고 48년 5월 10일 선거를 했으면 대한민국은 공산국가로 넘어가 버렸어요. 왜?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의 의식은 78%에서 80%가 사회주의를 동경했어요. 그리고 조직 시스템이 다 돼 있어요. 공산당들 조직이, 사회주의 조직이, 박은영 조직이, 건국준비위원회,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말로 이승만 대통령의 철저한 반공정책과 단독선거라도 해가지고 이만큼 하나님이 나라를 지켰지. 그때 만일 김기식이나 여운형이나 이런 사람들, 김구박 선생님 같은 분들처럼 남북 합장이라든지 남북 총선거를 그런 식으로 해서 북한이 받아들였더라면 아주 선거를 통해서 넘어가 볼 뻔봤다 이거야. 같이 박은영이가 김일성을 꼬셔가지고 전쟁을 하면 3일 만에 해방된다고 큰 소리 쳐가지고 서울에 와서 3일간 머물렀다가 한국의 수도 부산이 남아져서 다시 반격해서 낙동강전선에 올라왔듯이 이래서 하나님이 보호해요. 트루만 대통령이 유엔군을 한국에 파송하자는 것도 가장 결정적 요인이 한국의 기독교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망한다는 걸 생각했기 때문에 유엔군 파송을 결정했다는 거야. 전략적으로는 한국을 포기했어 이미. 49년에 미 군사고문사만 남겨 가버렸기 때문에. 이 빌리그리안 목사의 그 말씀 속에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새벽에 트루만한테 전화했대요. 한국의 신앙자들이 벌써 50만이 넘었는데 이번에 공산당이 내려면 그나마도 뿌리채 뽑혀버리니 대한민국의 예루살렘 같은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니 당신이 빨리 유엔군을 보내거나 미군이 가서 전쟁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 이게. 우리는 섭리를 떠나 살 수 없습니다. 그럼 남북 총선거를 어떻게 할까요? 방법은 간단한 거. 우리는 인구 비례대로 하자고 할 거고 북한은 지역별로 하자고 할 겁니다. 우선 재헌국회처럼 기초의원을 뽑아가지고 대의원을 뽑아가지고 거기서 국채를 만들고 헌법을 만들고 통일국가를 이루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해서 남북 간에 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럼 얼른 생각 우리가 인구가 북한보다 2배가 많다. 이길 것 같습니까? 적어도 북한의 2,500만의 유권자가 얼마가 나올지 몰라도 그들 표는 거의 몇십 표도 가져오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쪽에서는 얼마나 분열이 심합니까? 특히 보수 집단들은. 더군다나 사회주의를 동경하는 내적인 기반이 철저히 갖춰진 나라 아닙니까? 주사파니 종북파니 말이야.
그럼 이 사람들은 그런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잖아요. 재벌 해체하고 경제적 평준화를 이루어가지고 똑같이 굶는 사회를 만들더라도 마치 그것이 인간다운 사회라고 평등의 개념을 수치적 평등으로 계산해가지고 이런 위험한 상황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철저하게 국민교육, 왜 신이 존재해야 된다는 교육, 또 우리 문선명 총재님, 한학조 총재님이 어떻게 이 나라를 지금까지 찾아오시기 위해서 반공개몽단부터 승공연합 만들고 남북통일 국민연합 만들고 거기에 또 여성연합 만들고 아벨 유엔 회원국 그 단체 만들어가지고 세계 평화에 아주 철저하게 지금까지 우리를 길러왔다는 사실 하나만 봐도 우리는 철저한 평화통일은 선거밖에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선거가 만일 무산될 때는 위험한 사태가 올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는 패권 전쟁을 합니다. 패권이라면 단순한 무역 전쟁이나 기술 전쟁이 아닙니다. 화폐 전쟁이 아니에요. 결국은 군사적 전쟁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윌리엄 엘릭슨이라는 사람이 쓴 예정된 전쟁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한번 기회가 있으면 봐보십시오. 그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이론이 나오는데 고대 그리스의 그 군사학자고 역사학자인 투키디데스가 예언을 해놨어요. 예언을. 결국 전쟁은 어디서 나오냐? 패권을 다투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에너지를 개헌으로 해가지고 미국이 세대를 지배하면서 관리하잖아요. 그런데 그 에너지의 기원이 달라져 버린다 이거예요. 지금은 수소로, 전기로. 그러니까 미국의 메이저들이, 부자들이 이제 큰일 났잖아요. 근데 이걸 중국에 뺏긴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은 전부 수소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깨트려 버리지 않으면 미국이 패권을 유지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그 전쟁으로 가는 거예요. 그 전쟁터가 남중국이냐 한반도냐. 물어볼 것 없이 한반도죠. 왜? 중국은 북한을 끌어놓고 러시아의 지원군이 미국하고 전쟁하려면 필요하니까. 그래서 한반도는 대단히 위급한 상황이 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전쟁이 극단적으로 승패가 안 날 때는 반드시 한반도를 통해서 평화를 만들어내자고는 대안이 나올 겁니다. 그것이 생각해보면 한반도의 중립화론일 수 있어요. 중립화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하고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중립화는 유형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주변 국가가 중립화를 억지로 시켜요. 스위스처럼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1815년인가요? 비엔나 회의를 통해서 주변 7개 나라가 스위스를 중립국가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강제로. 그리고 스위스 의회가 1864년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중립국가가 되어 200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나라가 독자적으로 중립화를 선언할 수도 있어요. 그 나라가 코스타리카예요. 북미에 있는. 그건 1842년부터 멕시코로부터 독립을 했지만은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일주일에 2,000명이 죽었어, 2,000명이. 그러니까 그 휴길레스 대통령이 군대를 해산해버리고 아주 시민경찰만 세워가지고 중립화를 혼자서 독자적으로 선언해버렸어요. 그리고 결국은 주변 국가가 승인을 하는 겁니다. 1968년인가요? 미국이 옆에 있는 니카라과를 공격하려고 코스타리카에다가 군사기지를 만들자고 했어요. 그때 모네 대통령이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으니까 국민투표를 붙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중립화를 미국도 승인했어요. 군사기지는 안 빌려주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중립화를 주변 국가가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어요. 어머님이 그토록 스위스를 자주 가시면서 스위스를 보면서 부강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또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는 2차 대전에서 4개 나라가 정복을 했지만은 결국은 10년 만에 자기들 나라끼리 소련을 이용해가지고 독자적으로 중립국가를 선언하잖아요. 친서방 정책을 포기하고 어느 나라에도 정치적 동맹이나 이런 거 맺지 않겠다고. 지금 6만 불 소득이에요. 우리나라도 항구적으로 지리적 조건이 우리의 위치가 어쩔 수 없이 네 나라의 주변 나라의 이해관계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영세 중립을 하지 않으면 평안한 세상을 살아가기 어려울 겁니다. 그 점에 어머님이 관심을 가지고 깊이 연구하시고 우리들한테도 2016년 4월 달에 천정국 훈독회에서 어머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중립화를 연구해라. 이런 상황을 우리가 연구하면서 국민에게 어느 정도의 중립화론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시켜야 돼요.
중립화를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성숙돼야 되거든. 하나는 국민이 대다수 인정을 해야 돼. 중립화를 해야 된다는 걸. 두 번째는 한 나라를 상대해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군사적 힘을 갖춰야 돼요. 민병조직이라도. 스위스가 다 민병조직 가지고 싸울 수 있듯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가면서 통일된 나라, 이것이 천일국입니다. 통일된 나라, 이것이 천일국이에요. 저는 끝으로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한 구절을 읽고 죄송하긴 합니다만 제가 물러나려고 합니다. 조금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님이 쓰신 그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참 너무 서두르는 점이 있어서 한 구절 읽어드리려고. 나는 평생을 평화 세계 만드는 일에 매여 살았습니다. 평화란 생각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말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어도 세계 평화를 위해서 먹고 물을 마셔도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마셨습니다. 눈앞에 험한 산과 바다가 막혔다 하더라도 밤낮도 모르고 산길이면 바닷길이건 가리지 않고 평화의 깃발을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요 천일국이요 우리들의 조국입니다. 우리에게는 통일이 곧 믿음입니다. 통일되지 않은 나라는 평화가 없고 평화스럽지 않은 나라는 우리들의 나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한민족의 평화로운 통일조국을 건설하기 위해 우리 모두는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 길만이 조국 광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즐겨 부르는 애국가의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는 전 세계에서 우리 한민족이 전인류가 지향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한국인 것을 입증하고도 남는 것입니다. 어쩌면 한민족은 하나님이 돕지 않았으면 이미 멸망했거나 중국 같은 거대한 국가에 흡수당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디아스포라 난민 신세가 되었거나 월남 패망 후 죽을 자리가 없어 바다를 떠들었던 수상적 신세를 면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애국가를 부를 수 있는 우리는 하늘에 감사하며 천선민족답게 자부심을 갖고 통일조국 광복에 전력 투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식구들이 너무나 통일 문제를 객관적 문제로 생각하고 우리와 동떨어진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지 않는가 하는 부끄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여러분 모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서령수 원장님, 네, 고맙습니다.